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하는 금융 강좌에서 외환 보유액 운용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외자운용원 운용기획팀의 조범준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워서 좀 참석 인원이 적을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03년에 한국은행에 입행을 해서 한 번도 이제 이동 없이 계속 한국은행에 근무를 해서 올해 이제 벌써 16년 차가 됐고요. 예. 뭐 마음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처럼 뭐 이렇게 대학생 마인드인데 어느새 16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에 들어오면 보통 이렇게 한 부서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부서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해왔었고요. 예. 저는 이제 외자원, 외자운용원 외에 뭐 조사국에 있었고, 뭐 경제통계국, 뭐 공보실 뭐 이런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외자운용원은 저희 한국은행 안에서도 꽤 약간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제 되게 시장하고 밀접하게 있지만 어떤 정책 당국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이제 시장을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저희 외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어떤 민간 어떤 참여자랑 같은 지위에서 그러니까 포지션도 잡고,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어떤 시장의 어떤 포지션 플레이어로서 저희는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떤 디테일한 것보다는 개념이나 어떤 목표, 예, 외환 보유액 운용의 어떤 개념이나 목표 같은 어떤 큰 틀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좀 디테일한 것들도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시간의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제 직접 해봐야 되거든요. 예. 말로 들어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례는 먼저 외환 보유액 운용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외환 보유액 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외환 보유액 운용에 있어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외환 보유액 운용 개관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사실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근데 미국도 외환 보유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다 보니까 IMF라는 어떤 국제기구에서 외환 보유액이 뭔지 정의를 내려줬는데 그게 보면 일단 통화 당국이 통제 가능해야 됩니다. 예, 통제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환 보유액은 저희 한국은행과 정부가 보유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죠? 해외여행 이제 다니려고 하면 일반 은행에 가서 이제 환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환전하러 가면 거기에 이제 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외화들은 저희 외환 보유액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통제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외화도 저희 외환 보유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언제든 이제 사용 가능해야 됩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좀 유사시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되게 급한 때 뭔가 그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 그러면은 외환 보유액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금화의 제약이 없고 시장성이 높은 그런 자산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 자산입니다. 대외 자산. 그러니까 비거주자, 그러니까 해외 거주자에 대한 청구권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외환 보유액은 외화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는 아닙니다. 원화는 외환 보유액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환 보유액을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린 게 좀 겹치긴 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가지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역시 그 IMF 국제기구에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대외 지급입니다. 대외 지급. 그러니까 뭐 국제 금융 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해서 이제 당장 우리 뭐 일반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면은 뭐 자체 자금으로 운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 해외에서 이제 자금을 차입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위기가 발생하면 그거를 상환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이제 대비를 해서 대외 지급 측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입니다. 저기 영문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인터벤션이라고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 개입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나 뭐 불법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개입이. 예. 뭐 미국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우리가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목적이 중요한데 뭐 우리나라 뭐 수출 뭐 증진을 위해서 뭐 개입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외환 시장에서 환율의 변동이 너무 커지면 우리 그 경제 활동에 되게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위기 예방인데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한 어느 정도 그래도 충분히 있어주면 이게 뭐 해외 투자자나 그 외국의 시각에서 볼 때 아 얘네는 좀 신뢰할 수 있는 나라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신용도 있잖아요. 그것도 뭐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게 올라가면 우리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을 할 때 그 조달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피부로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국가 경제적으로는 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보면은 여기 이제 97년도 보시면은 이제 204억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97년도 말 기준에 이제 204억 달러고요.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우리나라 그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연말로 204억 달러지 우리가 이때 최대 38억 달러까지 이제 외환 보유액이 줄었었어요. 거의 뭐 디폴트 상황에 거의 임박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IMF에 어떤 지원 신청을 해서 이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죠. 예. 그래서 이제 점점 회복함에 따라서
외환 보유액 경제 규모도 커지고 뭐 등등의 이유로 우리 외환 보유액 운용도 잘해서 또 수익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2001년도에 1,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2005년에 이제 2,000억 달러를 넘습니다. 예, 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2007년 해서 2008년도 3월 달에 이제 2,630억 달러까지 외환 보유액이 쌓이거든요. 예, 뭐 쭉 이제 올라가는 거죠. 트렌드대로. 근데 이제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건 이제 다 겪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순식간에 이 600억 달러가 빠집니다. 예. 얼마죠? 이게 비율이 정확히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뭐 이렇게 작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역시 그래도 우리가 많이 쌓아놨으니까 그동안 많이 쌓아놔서 그래도 위기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버팀목이 된 거고요. 예. 이때 이제 우리가 또 정부랑 한국은행이 노력을 해서 그 한미 통화 수합을 또 맺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빠져나가던 외환이 이제 스탑되고 이제 약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쭉 쌌습니다. 예. 예, 쭉 쌌고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 3,0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올해 이제 4,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넘어서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4,024억 달러인데요. 이게 넘은 거는 6월 말 기준으로 넘었습니다. 4,003억 달러로 해서 저희가 4,000억 달러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면 순위가 어느 정도 되냐 보면은 이 숫자가 잘못됐더라고요. 이거 6월 말로 바꿔주십시오. 지금 국제 집계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외환 보유액 우리나라 거는 7월 말까지 나왔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직 안 나온 데도 있어서 6월 말 기준으로 9위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다 뭐 대만 이하 약간 비슷비슷한 면이 있고 뭐 중국이 엄청나죠. 3조 달러. 예, 일본, 스위스 이게 약간 뭐 순위 변동도 없고 항상 1, 2, 3위. 예. 딱 보시면은 뭐 약간 선진국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사실 뭐 그 자체가 약간 신인도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외환 보유액을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도 약간 적고 또 보면은 여기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무역 규모가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 우리나라, 뭐 홍콩도 뭐 무역으로 뭐 많이 하고 여기 순위에는 없습니다만 싱가폴도 되게 많아요. 한 11위, 12위 정도 될 거예요. 거기도 무역으로 이제 하니까 그런 나라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나 뭐 러시아, 브라질 같이 그 자원이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자원을 팔아서 외환 보유액을 쌓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주로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프랑스나 스페인,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그 거의 다 무슨 그러니까 통화로 가지고 있는데 금은 전체 외환 보유액의 한 1.2% 정도 돼요. 금액 기준으로. 근데 스페인이나 이 뭐 프랑스 뭐 이런 독일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금의 비중이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잘 나갔던 시절에 금을 축적해 놓은 걸 가지고 계속 외환 보유액으로 이제 그런 나라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밑에 거는 그림은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액을 다 합해 놓은 그 총액입니다. 총액. 아이고. 그래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11.4조 원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계는 이제 IMF에서 제공을 하는데
중앙은행으로부터 비밀 보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받습니다. 통계를 받아가지고 내는 거니까 정확한 숫자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저희 한국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외화자산의 어떤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상품 구성입니다. 상품 구성을 보면은 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은 이제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예치금은 그냥 이제 뭐 정기 예치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또 채권은 이제 회사채도 하고 뭐 정부채도 하고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하고 있죠.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 물론 민간보다는 좀 더 확실히 저희가 안전하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권 비중이 84.6%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이게 저희가 외환보유액 이거 약간 대외 지급 준비 자산이고 되게 안전하게 운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막 한 방에 확 날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운용을 해 나가는 와중에 또 그 와중에 또 수익성도 우리가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자산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외환보유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폭이긴 하지만 주식의 비중도 조금씩 늘려서 작년 말에는 이제 8.6%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채 이게 뭐 미국 정부나 뭐 이런 정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정부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 기관채 이거는 뭐 에이전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공기업, 미국 공기업이 뭐 발행한 채권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회사채면 회사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산유동화채 비중을 따지면은 이게 이제 뭐 MBS 같은 거면 MBS. 예. 근데 이렇게 있지만 다들 뭐 신용급 등급 다 철저히 따져가지고 되게 안전한 채권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회사채 비중 높다고 뭐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예, 되게 우량한 회사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저희가 매년 3월 말쯤에 저희 한국은행 연차 보고서를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고 그거를 홈페이지에 수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저희가 다 한국은행 연차 보고서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 구성을 보면은 달러 비중이 제일 높죠. 달러 비중. 나머지 이제 기타인데 달러 비중이 뭐 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68.1%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화들은 이제 뭐가 있는데 이게 이거 그래서 그게 한 31.9% 정도 돼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은 어떤 통화에 투자하고 있냐 봤더니 이건 이제 IMF가 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다른 나라들도 역시 이건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그 통화 비중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유로고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 비중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죠. 아까 68%였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62%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화가 되게 높죠. 유로화 높은데 이건 아마 이제 유럽 지역에 있는 어떤 주변 국가가 아니라 비유로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유럽에 있는 나라지만 유로를 안 쓰거든요. 자국 통화를 써요. 뭐 영국도 그렇고요.
그런 나라들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유로 지역 유로를 쓰는 나라들과 교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으로 유로화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통화 구성을 결정을 할 때 그 어떤 걸 고려하게 되냐면 이 외환 보유액이 대외 지급 준비 자산 아까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보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어떤 외화로 많이 거래를 하는지 다른 나라와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외채 그러니까는 외화 표시로 된 빚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채가 어떤 통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통 이 통화 구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IMF에서 약간 권고한 사항인데 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외화가 많다 보니까 뭐 어떤 한 나라 그러니까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특정 통화의 비중을 갑자기 확 바꾸면 그게 국제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예. 어떤 뭐 일본이 뭐 보유하고 있는 뭐 유로를 막 던진다 시장에 유로화 가치가 막 갑자기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IMF에서는 국제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화 구성 조정은 점진적으로 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는 외환 보유액 운용이 실제 어떻게 되는지 그냥 아웃라인 정도만 뭐 알려고 하면 막 실제 진짜 트레이딩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건 안 되니까 먼저 저희 조직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일반 어떤 민간 자산 운용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 외적 운용원도. 프론트, 미들, 백. 이 체제 저희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 오피스 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외적 기획부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왔으니까 전 미들에서 온 거죠. 그리고 투자 운용부가 있고 운용 지원부가 있는데 진짜 직접 뭐 단말기 등을 통해서 이 투자를 하고 뭐 이러는 데가 이제 투자 운용부입니다. 그래서 정부채 1팀, 2팀은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채를 실제로 운용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이제 회사채 팀, 회사채는 당연히 회사채, 또 자산 유동화채 팀 이렇게 그 상품별로 팀을 나눠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 외국 현지 시간 뭐 이런 거 우리나라랑 좀 뉴욕이랑 런던 등하고 시차가 많이 나잖아요. 시차가.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뉴욕하고 런던에 저희가 운용 데스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자 기획부는 그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투자 운용의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정해줘요. 야, 너네 아무거나 하지 말고 이러한 상품을 운용해라. 그리고 이런 상품을 운용하되 뭐 듀레이션 그러니까 뭐 만기는 어떤 상품을 사야 되고 뭐 그런 걸 정해주는 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진짜 그 지침에 맞게 운용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 투자 운용한 팀들의 성과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그것도 이제 이쪽 외자 기획부에서 다 측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용 지원부에서는 이제 자금 결제. 여기서 이제 거래를 체결하면 실제로 뭐 돈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팔면 돈이 들어오겠죠. 사면 돈이 나가고 그런 자금 결제와 증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금 결제팀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팀은 뭐 각종 또 우리가 외화자산을 운용하다 보면 필요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유지 관리하고 필요한 건 새로 개발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법 감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규정에 맞게 뭐 외화 자산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인적 리스크 뭐 이렇게 거래 상대방 뭐 브로커 하시는 분들하고 뭐 운용 인력하고 뭐 뭔가 좀 짝짝꿍을 하는지, 예, 그런 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굉장히, 예, 딱 처음에 외자원에 이제 딱 전입을 하게 되면 이분부터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너 뭐 이거 조심해야 되고 뭐 이거 조심해야 되고 뭐 네가 밖으로 보낸 메일도 다 우리가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뭐, 예, 그런 말들을 겁을 좀 주시는 분이에요. 예. 외화자산 운용 프로세스는 먼저 이제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어떻게 운용 방향을 정해줘야 이제 운용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외화자산을 또 구분 운용합니다. 효율성을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뒤에 또 따로 말씀드릴 건데 현금성 자산하고 투자 자산을 나눠서 운용을 합니다. 그리고 운용 기준과 지침을 설정을 해줍니다. 예, 실제로 얘네가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운용 기준은 어떤 무슨 뭐 규정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것도 하나의 그 지수입니다. 지수. 금융 상품들로 구성된 지수예요. 벤치마크라고 하죠. 벤치마크. 예. 그리고 이제 투자 운용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금리, 환율 동향을 분석해서 이 기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금융 상품들로 구성된 어떤 지수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식시장의 뭐 코스피 지수 같은 지수예요. 그래서 이 운용 기준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운용은 뭐 이거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 뭐 의미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 환율 동향 분석을 하고 또 투자 전략도 뭐 매주 뭐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고 또 팀별로 또 수시로 회의를 해가지고, 예, 그 정해진 정말, 예, 범위 안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예, 투자 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결과를 이제 딱 상대방하고 거래를 체결하면 이 자금하고 증권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이제 백오피스에서 이제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자금 결제팀, 예. 또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대사는 우리 장부랑 그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랑 금액이 일치하는지 또 확인을 하는 거고요. 예. 직접 돈을 이제 만지다 보니까 이런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후 관리죠. 리스크 관리랑 성과 평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해준 지침을 이 사람들이 잘 따르고 있는지 그거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그 바라고 아시죠? VAR이라고 어떤 특정 확률로 뭐 며칠 했을 때 뭐 우리가 뭐 입을 수 있는 최대 손실 가능 금액, 예, 그런 것들 얼마인지 측정해서 보고하고, 예, 그리고 우리 자산을 뭐 유사시에 얼마 매각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고 뭐 그리고 매각하면은 그 거래 비용은 또 얼마나 발생하는지 뭐 그런 것 등등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그 성과 보고, 예, 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환류시키고 또 뭐 그러니까 뭐 견제와 균형 뭐 각각의 일도 있지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예,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예, 그런 프로세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하나하나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운용계획 수립 쪽인데요. 예. 그 중장기적으로 외화 자산의 운용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자산의 구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크게. 예. 아까 뭐 상품 구성 뭐 이런 거 있었죠. 통화 구성도 있었고, 그런
상품이나 통화 구성의 큰 틀을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용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이거 뒤에 나올 건데요. 그 목표에 맞게끔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의 어떤 기대 수익률과 어떤 표준 편차가 이제 위험이죠. 위험을 계산을 해서 이제 최적 투자 비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저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여기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 중앙부 은행보다 빠르게 도입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 최적 자산 배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예. 인덱스 만든 거, 인덱스. 코스피 같은 어떤 인덱스. 이 자산 배분으로 구성이 돼서 상품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의 인덱스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렇고요. 투자 대상으로 구성된 가상의 어떤 인덱스, SP500 같은 인덱스 만들게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운용 담당자의 중립 포지션, 뭐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얘만 추종하겠다, 뭐 그런 거. 그리고 성과평가, 얘보다 잘하면은 이제 초과 수익이 얼마. 그러니까 이거 상대평가라고 하거든요. 상대 얘보다 얼마 잘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하고 리스크 관리 기준. 얘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느냐. 내가 만든, 실제로 내가 뭔가 자산을 운용한다고 했을 때 내가 운용하는 자산의 구성이 이 운용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그런 것도 리스크 관리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관리의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아까 외화자산을 구분 운용한다고 뭐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성 자산과 크게 투자 자산으로 나눠져 있고요. 다시 투자 자산은 직접 투자 자산과 위탁해서 운용하는 위탁 자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비율들은 저희가 매년 3월 연차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일부 외환부유액은 거의 이제 뭐 T빌이나, 그러니까는 T빌은 미 정부가 발행한 만기 1년 이내의 채권을 T빌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TD, 그러니까 아까 뭐 그러니까 예금, 그냥 예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예치금, 이런 것들로 구성된 현금성 자산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금을 왜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정책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그 외화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때 이제 빠르게 줘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외화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팔게 되면, 뜻하지 않게 팔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수익을 덜 깎이게 돼요. 수익률이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일부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투자를 하는 거죠. 이제 직접 투자는 뭐냐면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서 저희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이 직접 운용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77.7%, 약 80%는 저희 한국은행이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제 수익성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보면은 저희의 운용 목표거든요. 운용 목표에 걸맞게 직접 투자 자산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투자 대상은 주요 선진국의 어떤 신용 등급이 높은 장단기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상품은 정부채, 정부기관채, 뭐 회사채 뭐 등등 있었죠. 뭐 MBS. 그리고 위탁 자산은 저희가 직접 운용하지 않고 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IB 있잖아요. IB.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모건 스탠리 뭐 이런 뭐 그런 애들한테 운용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유는 왜 그러면 우리가 안 하고 왜 맡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이제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투자 방식의 또 다변화를 그러니까 목적은 이제 결국에는 수익성 제고입니다. 수익성 제고. 우리가 뭐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를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리가 운용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과정에서 리스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할 테고 수익률도 사실 잘 모르겠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한테 줘서 한번 익히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충분히 노하우를 쌓았다 싶으면은 직접 운용으로 이제 바꾸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역시 채권 운용을 하고요, 당연히. 주식 대부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한 19% 이 정도 되고요. 위탁 자산 비중이 뭐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면은 먼저 운용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목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전망 등을 통해서 어떤 그 효율적 자산 배분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피션트 프론티어 같은 거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약 조건, 우리가 이제 뭐 자산 운용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니까 제약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딱 감안을 하고 우리가 그 와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면 이제 최적 자산 배분안이 결정되게 됩니다. 먼저 운용 목표 설정 1번인데요. 이거 뭐 여러 번 지금까지 강의 과정에서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 저희 외화자산 운용은 안전성 및 유동성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이게 충족된 전제 하에 수익성 제고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되게 소중한 저희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뭐 막 함부로 막 리스크 큰 자산 막 투자하다가 날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전성, 유동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투자 시기에는 한 1년,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전략적 재산 배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기준 통화는 이제 $1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안전성은 이제 시장의 어떤 금리나 환율 같은 어떤 시장 주요 변수의 변동에 의해서 뭐 저희 외화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치 보존 그리고 가격 하락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을 가치의 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동성은 우리가 외화자산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그거를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품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금융위기 상황을 상정을 하고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죠. 뭐 위기 상황 상정했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3개월 내에 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냐. 그리고 그럴 때는 이제 위기 때는 이 서로 막 팔려고 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거래 비용이 얼마냐. 그런 거를 저희가 측정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많이 그 상품을 이제 보다 많이 현금화할 수 있고 그리고 거래 비용이 낮은 자산으로 그러면 이제 투자 상품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두 가지가 충족된 와중에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수익성 또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뭐 이렇게 중요한데 이 사실 이제
서로 상충 관계에 있는 거죠. 예. 유동성이 높고 안전성이 높은 자산은 보통 수익성이 낮아요. 예. 뭐 경영학 뭐 하신 저는 이제 그 경제학 전공자라서 이제 경영학에 대한 백그라운드 예, 뭐 어쨌든 근데 이제 결국 그 경영학의 뭐 그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제1의 어떤 뭐랄까 예,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로우 리스크가 되게 낮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로우 리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수익성과는 상충이 되는 면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지키면서 수익성을 높일까? 그게 항상 저희의 고민의 포인트입니다. 정말 예.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전망을 통해서 이피션트 프론티어라는 걸 이제 도출을 합니다. 예. 자산 배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게 이 곡선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피션트 프론티어가 되는데요. 예. 이거를 이제 구하려면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별 기대 수익률과 그리고 자산 간의 어떤 공분산을 투입하면은 이 평균 분산 모형 이게 뭐 다 있습니다. 예, 뭐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피션트 프론티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 자산별 기대 수익률과 공분산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있느냐? 예, 보면은 예. 저희가 또 이 기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 중장기 전망 모형을 또 내부적으로 저희가 셋업한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그 거시경제 어떤 예측치, 뭐 경제 GDP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 뭐 이런 것들. 예, 주가를 위해서는 뭐 배당률, 뭐 배당 성장률, 뭐 이런 것들 예측을 통해 이런 변수들의 예측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그 금리나 환율 같은 금융시장 주요 변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이제 모형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 어떤 뭐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금리는 어떻게 되고 환율은 어떻게 되고 막 자산별 통화별로 그런 것 되게 정말 이거 지난한 과정이고 정말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형을 뭐 나중에 뭐 모형을 쓰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형의 결과를 또 그대로 쓰면은 또 약간 이 뭔가 논리에 안 맞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이건 정량인데 정량적인 어떤 부분과 이 내부 또 토론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또 이 뷰가 있기 때문에 해서 이것과 이거를 잘 이제 우리가 어떤 합의점에 이제 토론 등을 통해서 합의점에 이르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각 그 상품별 채권 주식 같은 뭐 그런 상품별 뭐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이제 예측치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분산은 이제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예측치를 쓰는 건 아니고 과거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실제 어떤 상품별 변동성과 상관계수를 구해서 이거 아마 이거 두 개 곱해주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품의 기대 수익률과 공분산을 구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짠 이 모형에 딱 넣으면은 이제 이게 딱 나오고 이피션트 프론티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선에 있는 어떤 한 점에서 최적 자산 배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선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왜냐면 뭐 예를 들면 한 이 밑에 있다 그러면은 얘는 똑같은 위험을 쓰면서 이게 위험이고 이게 수익인데 똑같은 위험을 쓰면서 A는 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자산 배분이 이제 선이 되는 거고요. 이쪽 바깥쪽은 아예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집합이 아닙니다. 이 안쪽은 선택할 수 있는 집합이고요. 그래서 이 선상에서 뭘 우리가 결정하느냐 할 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유동성 제약 조건도 있고요. 이게 등등등 이제 여기다가 넣으면은 결국에는 이 빗금친 영역이 우리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영역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파란 선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제약 조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빨간 선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결정하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는 샤프 레이시오 같은 거 좀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그냥 그거는 이제 그 위험 조정 수익률인데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샤프 레이시오를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냐면은 이미 너무 많은 제약 조건을 줬어. 우리는 너무 많은 제약 조건을 썼어요. 이미 샤프 레이시오 생각 안 해도 될 만큼 그래서 약간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때그때 다릅니다. 운용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금융 시장의 어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적 자산 배분이 결정됐어요. 됐으면 이제 결국에는 이런 표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통화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USD 정부채는 몇 프로, USD 정부 기관채는 몇 프로, 이 표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이게 이제 최적 자산 배분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용 지침을 이제 설정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운용 기준을 만들었어요. 운용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운용하는 애들한테 이걸 주면은, 그러면 이거 어쩌라는 거냐,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이대로 하라는 거냐, 근데 그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운용 기준에서 벗어나서 운용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 벗어나서 돼. 근데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도 돼. 그걸 저희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또 엄청 했다가 외환 보유액 날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정해줍니다. 다 많이 정해주죠,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운용 기준에서 벗어나서 실제 운용을 할 때 벗어나서 투자할 수 있는 그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운용 지침이라는 거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화별, 상품별 구성 비중, 아까 보셨던 그거를 얼마나 운용 기준 대비 얼마나 변동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채권 듀레이션, 만기, 채권 만기 구성을 얼마나 운용 기준보다 얼마나 더 벗어나서 할 수 있게 해주냐. 추저고차, 이거는 추저고차라는 거는 그냥 이 운용 기준 대비 초과 수익률의 변동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그것도 한도를 우리가 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외환 보유액의 리스크 수준을 관리하는 거죠. 한도를 딱 정해주는 거죠. 이건 넘어서지 마라. 이렇게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팀이 그걸 딱 잡아내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보고하는 거죠. 어떤 팀이 리스크 관리 한도를 어겼습니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넘길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용 담당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어진 운용 지침 내에서 그 자기네들의 재량을 활용해서 우리 운용 기준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느냐. 많이 내면 낼수록 좋겠죠.
그게 이제 그 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목표가 됩니다. 예, 이거는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도식화한 건데요. 예, 우리의 어떤 통화 구성이나 뭐 상품 구성 그리고 뭐 듀레이션, 그러니까 만기 구조 뭐 이런 벤치마크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느냐, 예, 플러스 마이너스 리스크 허용 수준, 예, 이거를 정해주는 게 운용 지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연간 운용 계획 수립 과정인데요. 예, 거의 뭐 운용 기준 수립 과정이라고 뭐 해석하셔도 됩니다. 운용 계획이 운용 기준과 운용 지침을 담고 있는 보고서인데요. 운용 기준이 정해지면 운용 지침도 이렇게 막 정해지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초안은 이제 저희 팀에서 운용 기획팀에서 만듭니다. 만들면 이건 이제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외화자산 운용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명은 이제 저희 외자운용원의 어떤 고위층이시고요. 나머지 8분은 외부에서 이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공공기관, 저희랑 비슷한 일을 하는 공공기관의 어떤 고위층 인사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연간 운용계획 초안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외화자산 리스크관리위원회라는데 상정을 합니다. 이거는 외화자산 리스크위원회는 전원 저희 한국은행 직원, 그 고위 직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뭐 짝짝꿍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좀 살벌하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약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요. 저희 다 같은 한국은행 사람이고 뭐 그렇지만 또 부서 간에 약간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화자산 관리는 운용은 저희가 하지만 관리는 또 국제국이라는 데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쪽을 비롯한 뭐 여러 가지 여러 부서의 뭐 국장님 이상 분들이 이제 뭐 이사님도 오시고 해서 이거 되게 이거 맞아 막 이렇게 확인 막 하면서 비판을 막 하시죠. 이 과정 뚫기가 제일 어려운 것도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뚫으면 저희 이제 금융통화 또 이게 끝이 아니라 또 금융통화위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중요사항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라고 또 이게 의견을 또 받아야 돼요.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통과하면 드디어 이제 총재님을 만나 뵙고 총재님께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연간 국외 운용 계획, 그러니까 운용 기준과 운용 지침을 담고 있는 그 연간 운용 계획은 최종적으로 총재님이 이제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그 실제로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죠. 운용하는 분들 PM이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 매니저. 뭐 그들이 가진 재량권 내에서 운용 기준 대비 초과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되게 다양한 투자 전략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는 것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 스타일을 보면은 이제 소극적 운용과 크게 적극적 운용으로 이제 뭐 나눠볼 수 있는데 소극적 운용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운용 기준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냥 난 뭐 그냥 운용 기준하고 똑같이 갈래 그냥 귀찮아 뭐. 근데 이게 또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귀찮아서 하는 건 아닐 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따라하면 운용 기준 수익률과 똑같겠죠.
근데 적극적 운용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운용 기준을 벗어나서 운용 지침 한도 내에서 운용 기준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거죠. 예. 저희 대부분 뭐 이거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도. 예. 예. 뭐 그래야지 좋은 평가도 받고 기분도 좋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또 운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운용 형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운용과 위탁 운용이 있는데 직접 운용은 우리 직원이 직접 운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할 때는 유선이나 뭐 블룸버그 같은 전산 장비를 활용하게 되는데 요즘은 유선으로는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전산 장비를 이용해서 다 하고요. 예. 위탁 운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부 IB 뭐 이런 애들한테 맡겨가지고 위탁을 하게 하는 거고요. 주식같이 직접 투자가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열하게 시장 분석을 해야죠. 초과 수익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뭐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뭐 정책 경로 뭐 등등 뭐 그렇죠. 뭐 금융시장에 되게 뭐 사건 사고는 항상 있지 않습니까? 뭐 짜잘하게 올해도 뭐 이탈리아도 있었고 얼마 전에 터키도 있었고. 그래서 뭐 그런 와중에도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초과 수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운용 전략은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수익률 곡선 전략 말씀드리면 뭐 현재 수익률 곡선이 검은 선이다. 근데 이제 얼마 후에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게 뭐냐면 여기 만기가 짧은 거는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이 만기가 긴 거는 이렇게 수익률 곡선 이게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다 아시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 만기가 짧은 단기물은 채권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얘는 엄청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기 투자를 늘려야죠. 그나마 얘 가지고 있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률 곡선이 뭐 이렇게 됐어. 뭐 평평해지다 못해? 원래 이게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의 형태예요. 만기가 길수록 당연히 금리가 높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평평해지다가 하다 못해 이렇게 역전되는 경우가 거의 드문 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겠다 하면은 금리가 이만큼 하니까 돈을 버는 거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장기물을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수익률이 역전돼서 단기물 금리가 장기물 금리보다 높으면 약간 이거를 경기 하강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원래 좀 실물 쪽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은 경기 하강의 신호로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섹터 전략은 뭐 그냥 3콩간 비중 조정이다 뭐 보시면 되는데 뭐 이게 정부채고 뭐 비정부채 뭐 예를 들면 회사채라고 하면 이런 거 스프레드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항상 기준이 정부채가 되고 정부채와 수익률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스프레드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가 뭐 이렇게 앞으로 확대될 거야. 스프레드가 확대될 거야라고 하면 그러면 얘가 더
이제 정부채가 더 좋아지겠죠. 예, 금리가 더 이 간극이 벌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정부채가 훨씬 메리트 있는 거잖아요. 비정부채는 가격이 그냥 확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비정부채 비중을 당연히 줄이고 정부채 비중을 이제 확대하게 되는 거죠. 전략이 두 개밖에. 아까 뭐 보면은 뭐 상대 가격 매매, 뭐 렐러티브 밸류 그런 전략도 있는데요. 그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건 이제 주로 그 바텀업, 이게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기법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채권 가격이 있으면 어떤 장기적인 그 정상 채권 가격이 있다고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지금 올라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 가격으로 수렴을 하고, 지금 살짝 떨어졌어도 또 올라서 뭐 그 가격으로 수렴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을 바탕으로 어떤 정상적인 가격을 상정하고, 그리고 현재 가격이 그거보다 낮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고, 아니면 지금 가격은 좀 높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팔면서 그 수익을 얻는 그런 게 이제 상대 가격 매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매매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직접 채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다이렉트로 하는 건 아니고 이 브로커리지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거래를 이제 중간에서 달인화주는 약간 그런 데가 있는데, 그 기관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런 그 되게 좋은 IB들이죠. 이런 데랑 주로 거래를 해요. 근데 이제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든 거에는 이제 이 비드 오퍼 스프레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해외 여행 갈 때 이제 뭐 달러 사고 뭐 달러도 팔아보고 뭐 유로 사고 팔아봤지만, 이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잖아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죠.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거래 비용이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얘네들은 워낙 이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박리담회죠. 박리담회. 해서 대규모 물량 처리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좋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또 다른 데랑 차이 날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투자은행 가격 경쟁력을 평가해서 조금이라도 뭐 싸게 해주는데 거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부터 이 채권 매매 거래기관으로 국내 증권사도 선정을 했어요. 어딘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고요. 우리나라 증권사도 이제 역량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국내 또 금융산업 발전 또 해야 되니까 해서 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 운용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한 19%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계획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 기관을 선정합니다. 뭐 아무나 다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어느 정도 기준 자격에 충족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안서 달라고 합니다. 너네 우리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너네 투자 제안서 한번 줘봐. 뭐 이렇게 하면 서류 심사하고 그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애들은 이 현지 실사 그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데 진짜 나갑니다. 나가서 얘네들 진짜 뭐 말이 맞는지 뭐 잘하고 있는지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후보 기관들 중에서 일부한테서 우리 프리젠테이션을 또 받습니다. 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순위를 결정해서 이제 좀 뭐 우리가 근데 이제 위탁 맡기면 여러분 펀드 하시잖아요. 펀드 하면 수수료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위탁을 맡기면 수수료를 내요. 근데 이제 수수료 협상을 해야 되고요. 이제 뭐 걔네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거는 얘네들 퍼포먼스를 항상 우리가 봐서, 한번 정해지면 계속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예. 퍼포먼스가 안 좋은 애들은 저희가 이제 위탁 운용 기관에서 이제 안 되겠다. 너희 더 이상 거래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제시키고 뭐 또 새로운 기관하고 이제 위탁 맡기고 그런 과정 당연히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금 결제. 자금 결제 중요하죠. 실제로 돈이 오가는 거니까. 그래서 채권 매매 등 외화자산 운용에서 발생한 거래 완결을 위해서 관련 증권 및 자금을 주고받는 업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미국 트레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운용하는 데랑 뭐 브로커 끼고 해가지고 저쪽 거래 그쪽하고 이제 체결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실제 자금이 이렇게 오가고 우리 뭐 증권과 자금이 오가는 건 그 다음 날이에요. 플러스 1, T 플러스 1에 실제로 증권하고 자금은 거래가 돼요. 그게 이제 상품마다 좀 달라요. 근데 트레저리는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백오피스에서 하는데 백오피스 담당자는 또 거래 상대방에도 백오피스가 있어요. 백오피스랑 그 다음에 증권을 보관 기관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채권을 샀잖아요. 사면은 우리가 채권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을 그 대신 맡아주는 또 그게 있어요. 그걸 이제 커스터디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 채권을 들고 있는데랑 그 다음에 또 결제은행들하고 스위프트 메시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금융기관들끼리 쓰는 그냥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스위프트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아서 주고받아요. 우리 이런 거 결제 체결했다. 결제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내역을 확인해요. 거래 상대방 백오피스랑 거래 내역을 재확인해요. 왜 재확인이냐? 확인 한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 그러니까 트레저리를 상정했을 때 하루 전날에 그 거래 담당자랑 그 상대방 브로커랑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그거 채권 들고 있는 데랑 이렇게 거래 한번 체결했잖아요. 그 전날에 체결해가지고 그거를 전산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진짜 문구 하나 안 틀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재확인 과정에서 이 우리 백오피스가 들고 있는 그 문구랑 상대방 백오피스가 들고 있는 문구가 정말 정확히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거래는 깨지게 돼요. 그만큼 철저히 이게 왜냐하면 돈이 오가는 거니까. 그래서 거래 내역을 재확인한 다음에 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스터디한테 너는 채권 줘. 우리 됐으니까 채권 줘. 이렇게 해서 지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돈을 뭐 주거나 이제 또 돈은 여기서 결제은행이 또 들고 있으니까 거기서 뭐 대금 뭐 줘. 뭐 또 대금 받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 사고가 거의 일어날 일이 없겠죠. 지금 걸쳐 있는데도 되게 많고 뭐 확인에 재확인을 거치고 뭐 기타 등등 하니까 거래 사고 일어날 여지가 진짜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그 도표로 나타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날에 우리 프론트 그러니까 운용하시는 분들이랑 그 거래 상대방이랑 거래 내역 확인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서로의 백오피스끼리 또 재확인하고 뭐 채권은 커스터디가 주고받고 그리고 자금은 또 결제은행이 주고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뭐 복잡하고 뭐 되게 뭐 여러 번 같은 거 확인 재확인 과정 거치고 해서 거래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뭐 스위프트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뭐 이거의 약자예요. 뭐 인터뱅크 파이낸셜 텔레커뮤니케이션 해서 그냥 금융거래에 이제 많이 쓰이는 통신망이에요. 메시지 주고받는 거. 이게 보안 능력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다 이거 쓰고요. 뭐 우리 다 카톡 쓰잖아요. 카톡.
그런 것처럼 뭐 그 규모가 있으니까 다 이거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및 좀 대조 확인 작업인데 회계 처리는 외화 자산을 이제 뭐 사고 팔고 뭐 어쩌고 하면은 뭐 그 과정에서 수익도 발생할 테고 뭐 비용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은행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게 돼요. 저희 연차 보고서 3월마다 내는데 거기 맨 뒤쪽에 보면은 저희 한국은행 대체대조표랑 손익계산서 발표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시면은 이런 뭐 약간 이런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대조 확인, 그쪽에서 뭐 거래은행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증권보관기관 채권 실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등에서 이제 거래가 완료되면 거래 명세서, 보관 명세서 같은 거를 받을 거잖아요. 그 명세서랑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부랑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해야 되고요. 대조 확인. 그래서 우리가 사고 예방하고 대처하는데 되게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리스크 관리 및 성과 평가. 리스크는 이제 크게 네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운영 리스크. 있는데 시장 이것만으로도 진짜 거의 1시간 이상 강의가 가능할 거예요. 이거 되게 이것도 큰 분야예요, 정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운용 기준 대비 아까 뭐 변동폭 아까 그런 거 리스크 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시장 리스크랑 관계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리스크 우리 전체 운용 자산의 시장 리스크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95% 하면은 뭐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하고, 그러니까 뭐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입을 손실은 얼마인가, 그런 거 주기적으로 또 테스트 실시해서 저희가 또 보고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 리스크는 뭐 가장 쉬운 거 신용 등급 있잖아요. 뭐 국가 신용 등급도 있고, 정부채는 국가 신용 등급이랑 관계가 되고, 그다음에 회사채는 회사의 신용 등급이랑 관계가 되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상품의 신용 등급은 뭐냐, 그리고 우리랑 거래하고 있는 거래기관의 신용 등급은 뭐냐,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뭐 이상만 투자 가능,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굉장히 안전한 걸로. 또 신용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장바도 있고 신용바도 있는데, 시장바는 이제 그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금리나 환율이 변해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손실, 그거 시장바고, 이 신용바라는 거는 그 채권의 신용 등급이나 거래 상대방의 신용 등급이 변해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상 부도 확률이라는 거는 뭐 통상은 그냥 한 1년 뭐 예를 들어 회사채를 상정했을 때 이 회사가 1년 후에 부도가 날 확률, 이걸 또 계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 다 측정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채권의 예상 부도 확률은 얼마가 된다, 이런 거 다 측정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리스크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유사시에 이 상품을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상품을 어떤 특정한 기간 내에 몇 퍼센트를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느냐를 측정해서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래 비용은 얼마가 소모가 될 건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리스크는 이 준법 감시인이 이제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건데, 실제로 우리 외자 운용원에 있는 직원들이 규정이나 은행 내부 규정이나 이런 걸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뭐
약간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보고하는 그게 운영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평가 말씀드리면 상대 수익 실제로 이제 운용하시는 분들은 운용 기준 대비 얼마나 내가 뛰어난 수익률을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 많거든요. 그걸 이제 알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알파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운용 기준 대비 상대적인 수익률이다 해서 상대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이 총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절대 수익률입니다. 뭐 비교 대상 없이 뭐 내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얼마다. 그게 이제 이 총 수익률인데 저희는 이제 마크 투 마켓 아시는 분 있겠지만 이 시가평가하는 거죠. 매일 시가평가해서 뭐 쿠폰 받은 거 있으면은 그만큼 수익률에서 더해질 테고 플러스 될 테고 뭐 또 쿠폰 수익률뿐만 아니라 뭐 그 채권 자체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익률 이런 거를 데일리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측정을 해서 성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험 조정 또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위험을 많이 쓰면 당연히 수익률은 높겠죠. 그래서 그 수익률 예를 들면 이거 거의 비슷한 건데 인포메이션 레이쇼나 샤프 레이쇼나 거의 비슷해요. 근데 샤프 레이쇼를 보면은 이거는 수익률을 그러니까 이 총 수익률을 그 위험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쓴 위험. 그러니까 보통 표준 편차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데일리에 어떤 수익률이 있으면 그거의 평균 수익률을 구하고 그거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냥 수익률을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게 구하는 건데 그게 이제 위험 조정 수익률. 내가 이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위험을 얼마나 썼냐. 그게 이제 위험 조정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요인.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결과치가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이제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피드백 과정도 중요하죠. 그래야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향후 과제 이제 저희의 어떤 향후 과제 그런 건데. 올해 6월에 드디어 4천억 달러를 넘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외환 보유액을 많이 가질수록 당연히 이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겠죠. 높아진 만큼 이제 우리는 이제 약간 수익성에 약간 압박이라고나 할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거죠. 아무래도 뭐 안정성, 유동성 계속 얘기하지만 관심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수익성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수익성을 늘려 나갈지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있고 실제로 약간 중장기 수익성 제고 방안 같은 걸 좀 내부적으로 마련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외화자산 운용의 공적 책임성도 뭐 강화되겠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국내 증권사를 외화채권 매매 거래기관으로 선정한 것도 사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어떤 발전에 기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어떤 기존 외환 보유액이 늘어났으니까 기존 조직으로 커버할 수 없거나 또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뭐 비효율성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 및 운영 시스템을 저희가 개선을 하고 또 최근에 저희가 약간 외자 운영원 또 조직 개편을 했어요. 이거에 발 맞춰서. 그래갖고 이 밑에 그림은 그냥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떠한 자산에 뭐 좀 투자했느냐 뭐 이런 거
예, 좀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 계속 뭐 지금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뭐 물가 상승률도 낮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져 있고 하니까 당연히 금리도 뭐 떨어져 있겠죠. 예. 금리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얻는 그러니까 채권을 사가지고 만기까지 보유하면 거의 쿠폰 수익률로 수익률이 확정이 되는 건데 그 쿠폰 수익률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는 되게 높았잖아요. 예, 엄청 높았는데 이게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 수익률이 보면은 어떤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어떤 뭐 순환적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구조적 요인으로 보면은 뭐 어떤 뭐 기술 혁신이나 뭐 인구 구조 변화도 크겠죠. 뭐 인구 고령화라든지 뭐 출생률이 떨어져 있다든지 해서 그런 것에서 비롯된 잠재 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또 노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은퇴 대비해서 저축을 많이 해야 되니까 소비가 그만큼 안 되면 성장률이 또 떨어지겠죠. 예.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하락할 테고 따라서 뭔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어떤 주된 정책 목표인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금리도 낮아질 테고요. 예. 그런 구조적 요인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환적 요인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뭐 제로 금리 또는 뭐 마이너스 금리, 예, 그리고 뭐 양적 완화, 뭐 무제한 뭐 양적 완화도 했고 이런 중앙은행들의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예,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또 금리가 되게 낮아진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조금씩 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적 완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끝냈고 진작에 끝냈고 지금 이제 금리 올리고 있고 유로 중앙은행, 예, 유로 중앙은행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예, ECB, 예, ECB도 이제 뭐 올해 말로 양적 완화 끝낸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금리 올린다고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그 경기 순환적 요인은 조금씩 정상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구조적인 요인은 뭐 계속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금리가 오르더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높게 갈 수 있을까? 예, 그런 의문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 거죠. 예, 유동성,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적정 수준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좀 어려운 환경인 거죠. 예,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적당한 수준의 수익률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늘어나니까 뭐 너네 외환부유액 뭐 어떻게 운용하고 있어? 뭐 이렇게 뭐 언론이나 뭐 국회의원들 관심이 또 높아질 수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공개를 저희가 사실 꽤 하고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년 3월 우리가 발표하는 연차 보고서 통해서 어떤 자산 운용 현황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 운용 절차는 저희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은 외화자산 부분에 이제 찾으시면은 거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절차적 측면이 또 나와 있고 그런데 뭐 이건 이제 됐고 이제 약간은 그 수익률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용 수익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수익률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우리가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외화자산 운용 목표가 안정성과 유동성을 충족한 그 바탕 하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익성을 공개하는 순간 정말 당연히 이건 수익성이 제1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익률이 낮게 만약에 리포트가 되면 언론에서 이제 되게 공격을 할 수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순간 공개하는 순간 수익률 완전성 뭐 유동성보다 수익성이 이제 1번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수익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위험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수익성이 높은 자산은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건 별로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좀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되게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게 맞지. 왜냐하면 유사시에 우리는 써야 되는 자금이니까. 예.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싶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약간 수익률은 비공개를 좀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를 원칙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센트럴 뱅킹 퍼블리케이션스라는 그 중앙은행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그 영국의 언론사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매년 각 분야별로 나름 이제 그쪽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잘한 데다가 이제 상을 줘요. 예.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좀 자산 운용에 있어서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 한국은행 자산 운용 그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데가 꽤 있어요.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인데 저희한테 와가지고 좀 와서 배우고 싶다고 해서 뭐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뭐 이런 데 찾아와서 배우고 가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보고 좀 와달라고 해서 또 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외화 자산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노하우를 좀 축적하고 있는 걸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